사실 그 도시 재생이라는 게 힘든 것 같아. 되게 자본이 들어가는데 사실 재생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부촌이나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는 곳은 재생을 하려면 뭐 어떻게 재생이 문제겠어? 그냥 거의 신생을 하겠지. 음, 부시고 신축을 하고 이래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일 텐데 사실 재생이 필요한 곳들은 일반 서민들의 삶에 좀 가깝고 신도시들보다는 구도심, 낙후된 지역들에 필요한 사업이 도시 재생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본적으로나 뭐 마찬가지로 인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그 수익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지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힘든 사업인 것 같아. 그래서 음, 사실은 이런 도시재생 사업들이 그 사람의 삶이랑 제일 밀접한 주거 공간에 좀 많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사실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되게 보기 힘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공공적인 그 프로젝트나 사업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 여러 사람들에게 공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도시 재생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주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재건축하고 이제 아파트 위주로 이제 만드는 것들이 머리에 박혀 있고 심지어 재생 사업이라고 그게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것들도 음, 결국 그 목적은 이제 이 사람들한테 원래 원 거주자들이 할 수 있는 집 플러스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뭐 임대주택 뭐 세 채까지를 더 지어줄 수 있는 거를 목적으로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형 아파트 같은 그런 결과물밖에 나올 수 없게 되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에서는 내가 아직까지 엄청 건축적으로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딱히 떠오르지 않고, 그래도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이제 사례 중 하나가 이 경의선 숲길인 것 같아. 경의선은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된 철길이지. 경의선의 경이 서울 경성할 때 경자고 의는 신의주의 음, 의자래. 그래서 북한이랑 중국 경계에 있는 신의주라는 도시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경의선이 이제 남북 분단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됐고 약간 평화 무드에 있을 때 다시 사용될 듯 보이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여기 경의선이 경의중앙선으로 지하화가 돼서 완전히 경의선은 이제 버려진 땅이었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공원화하는 사업이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 전체 구간은 이 위에 가재울 쪽에서부터 아래쪽 이제 효창공원역까지 굉장히 긴 구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다 완공이 된 것 같고 사실 이 중에서 제일 핫한 데는 결국은 이제 이 위쪽에 홍대 입구역에서부터 그 위쪽으로가 제일 많이 핫해진 것 같아. 사람이 많이 이, 보이고. 이거 막 연희 라인인가? 경희 라인으로 사람들이 부르지 않았어? 연트럴 파크. 아, 연틀파크야? 아, 그래. 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홍대 입구고,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점점 상권이 올라가서 음, 지금은 거의 끝까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지. 원래 모습은 이랬대. 그냥 철길이 있고 주변에 이제 어쨌든 철길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 구조를 이렇게 완전 반 갈라놓는 그 기반 시설이다 보니까 주변으로는 거의 뭐 쓰이지 않고 버려진 유유부지처럼 남아 있었던 데를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작고 예쁜 샵들이 많고 카페 많고 그래서 인스타 감성이 충만한 곳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긴 해. 근데 음, 최근에 홍대 입구 쪽은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음, 장사가 잘 되고 그 자본이 모이면서 브랜드들이 들어오는 거지. 고가의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임대료라든가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원래 목적이었던 그 이 주변 상권들을 다시 이제 일으키기 위한 그런 시도들은 이제 다시 높아진 지가랑 임대료로 인해서 다시 밀려나게 되면서 음. 점점 이 위쪽으로 다시 몰려 올라가고 있다고 해. 홍대 입구 쪽은 많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원래의 목적은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원으로 잘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나도 이 경의선 숲길
여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고 예전부터 좀 궁금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좀 하이라인의 다른 버전으로 나는 좀 봤어. 그 그렇지. 뉴욕의 하이라인이 되게 잘 된 사업이었고 그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워낙 그 도심지에 정말 거창한 살림을 만들어버린 건데 거기는 그냥 공원 느낌이 아니고 숲이니까 근데 그 숲을 어떻게 보면은 이어줄 수 있는 혈관들을 하이라인이 만들어줬고 그 하이라인은 다양한 혈관의 역할로서 건물들과 건물들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경의선 숲길의 경우 나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학생들이 자주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가봤어? 어, 어때? 사람들이 잘 그냥 사용을 해? 홍대 내가 거리 안 같아. 가봤어. 아, 그래? 홍대 거리 같은데 그 가운데 좀 이렇게 원래 그 지역이 굉장히 밀집 지역이어서 녹지가 부족했는데 어쨌든 그 철도 부지라고 하는 공원 부지가 생기고 거기에 좀 조경들을 잘 해놨어. 응. 아까 보여줬던 사진처럼 이렇게 바닥 페이빙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기를 이용해서 잘 활용을 했고, 전 옆에 살았었어요. 아, 아 그 그래? 진짜 효창공원 거의 끝에 살았네. 거의 끝에 응. 그 독일 오기 전에. 난 매번 궁금한 게 여기가 작동이 잘 되는지가 되게 궁금했어. 위로는 잘 전 돼. 아래쪽까지는 모르겠는데 응. 홍대 입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위쪽으로는 굉장히 사람이 많아. 효창공원역에서 시작되는 그 공원길을 쭉 따라 그러면 공동역이 나오거든요. 저희 음, 동네에서. 그런데 꽤 밤에 산책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일단 응.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 음, 아침에 저는 출근길 갈 때마다 거기를 지나쳐서 가야 됐었는데 아침이랑 밤에 오는 그 느낌 있죠? 그 응.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렇구나.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은 그 바닥 페이빙들 중에 재료가 여러 가지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재료 분리대처럼 된 게 이게 철길이었어. 아, 어, 그렇구나. 응. 철길 사이에 이렇게 다른 재료 넣고 이 나무 목재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철길에 쓰였던 목재를 재활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응. 그런 식으로 공원은 굉장히 이쁘게 조경이라던가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해놔서 실제로 잘 쓰이고 있고 응. 근데 사실 아쉬운 거는 여기가 그냥 이 공원만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져서 여기에 사람들이 응. 모인다기보다는 이 주변 상권이라던가 약간 응. 감성을 자극하는 카페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젊은 사람들 중에한테는 굉장히 인기 많고 많이 찾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응. 위주로 콘텐츠들이 형성이 된 것 같아. 사실 여기에 뭐 그렇구나. 신축 건물들 중에 괜찮은 건물이 막 들어서서 이목을 끈 것도 아니고 여기서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찾아보기가 힘든 건 맞는 것 같아. 이 정도? 이 카페는 내가 좋아하는 카페인데 거의 끝에 있어. 가재울 쪽에 있는 카페인데 이거 조그만 그냥 경량철골 쪽 건물 정도를 지어놓고 거기를 약간 리모델링 했던 한것 같아. 원래 있었던 건물에서 나온 벽돌들을 뭐 재활용해서 바닥을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더라고. 응. 응. 이게 뭐 컨셉은 그냥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음. 컨셉이었대. 그냥 응. 경량 철골 쪽 건물이었던 것 같아, 원래 건물이. 그거를 그냥 외피 뜯고 골조만 남긴 다음에 리모델링을 한 것 같은데, 응. 원래 건물에 썼던 벽돌들을 이렇게 그냥 바닥에 페이빙을 까는데, 그냥 이렇게 평평한 땅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그냥 손님을 받는 식이 아니라 약간 마운딩을 해서 그 응. 지붕 위에서 커피 마시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게 이 카페의 컨셉이래. 그래서 사실 뭐 응. 요 정도 어떻게 보면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봐야 될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의 역할이라고 봐야 될지 약간 헷갈리는 정도의 그런 시도들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서 그것들이 응. 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이런 거의 시작이라고 봐. 건축가들의 음, 역할이. 그러니까 일본의 건축가들, 특히나 젊은 건축가들. 왜냐면 일본은 한국처럼 기회가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기회라는 것은 공모전 같은 기회. 한국의 경우에는 공모전 그냥 뭐 건축사 있으면 참여 가능하잖아.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 면적 당으로 계산을 해. 예를 들어서 뭐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지어본 건축가들만 참여 가능합니다라든지 병원이라 공모전 나오면 병원을 한 건축가들만 됩니다. 경기장 만들어 본 건축가들만 됩니다. 이러니까 엄청 제한이 걸려. 그래서 매번 큰 공모전 나가는 데는 다 싸나 뭐 시계루반, 도요이토 이런 데밖에 없어. 그렇다면 젊은 건축가들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공중 화장실 공모전 나가고 이제 잔디 아빠가 보여준 이런 작은 프로젝트, 작은 카페 그 속에서
이 도심지, 이 마을을 어떻게 다시 한번 재구성할 수 있을지, 마을 사람들한테 어떤 재밌는 카페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거든. 건축가들의 역할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 어찌됐든 정부에서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축해주고 연이 라인, 경의 선수 그러면 그 주변에서 건축가들의 역할로 조금씩 조금씩 도심을 바꿔 나간다고 하면 언젠가는 집장사들을 이길 수 있는 마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상상을 좀 해봐. 사실 그게 건축가들도 그런 시장에 좀 욕심을 갖고 덤벼들고 이용하는 사람들 이제 건축주들도 조금은 이제 그냥 단순히 인테리어적 접근보다는 건축적 접근으로 건축가들을 한테 와서 이런 것들을 컨택을 해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어떻게 구분이 돼 있잖아. 건축사 사무소랑 그냥 그보다 조금 하위 개념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랑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데 확실히 건축가들의 시장은 아닌 걸로 나는 느껴져. 최근에 이제 약간 감성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 도시재생 사업들이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례가 있고 한 가지 더 가져온 사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건축가의 역할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건데 그래서 앞서 보여준 그 경의선 숲길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그 도시계획적, 도시기반시설적이고 민간 개개인 그 사업자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건축가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프로젝트가 하나 더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야. 이거는 이제 대한건축학회에 실린 논문 기고된 그 기사고 고산동에 있는 도서관 프로젝트야. 이거는 그 공공 프로젝트로 이제 공모전이 나와서 플로건축사 사무소 최재원 소장님 이 분이 이제 당선이 돼서 진행이 된 거고 사실 이거는 리모델링 프로젝트였어. 그래서 요게 원래 사이트 요 마을의 전경이었던 것 같아. 어떤 땅들은 일부는 철거가 됐지만 일부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3, 4층짜리 다세대 다가구들이 있었던 땅인데 요것들을 유지하면서 도서관을 리모델링? 증축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밀집된 주거 지역의 도서관을 만들면서 기존 건물들을 활용한 프로젝트였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그래. 오히려 도면도 없는 건축물들을 실측해가면서 구조가 어느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을 이어붙이는 작업이 신축 설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난관이 많았던 프로젝트라고 들었어. 이런 거는 유럽에서 되게 많이 하는 일이긴 하겠네. 그렇지, 그렇지.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거는 뭐 다른 프로젝트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큰 기반 시설, 뭐 쓰레기 처리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했던 사례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 이렇게 주거 시설에 깊게 관여한 프로젝트는 사실 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 더군다나 좀 의미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뭐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최초의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들. 상징적이거나 뭐 대다수의 공공을 상대로 한 프로젝트도 아니고 요 마을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내 생각에는 진짜 도시재생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거를 사용한 사람들도 뭔가 삶에 조금 더 밀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인상 깊게 봤었는데 겉모습은 이래. 아까 그 사진에서 있었던 다가구 다세대들을 하얀색 지붕 있고 요 부분이고 요 뚜껑 안쪽에 있는 집도 있을 거고 그렇게 다 둘러싸서 도서관으로 만든 건데 이거 왠지 그 잔디 겉모습 아빠가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조합. 재밌더라고요. 가봤는데 사실 되게 좁아. 안에 복도 같은 것도 굉장히 좁고 다른 건물들을 이어붙인 거니까 바닥에 단차도 굉장히 많아.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 그렇게 다니면서 약간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공간들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내부는 이런 식이야. 원래 있던 건물들의 외벽 인면을 다 살리다 보니까 되게 난잡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정감 가는 느낌의 내부 공간들이 연출이 되더라고. 여기 굉장히 지금 요 밖에서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이 찾아가고 이런 건축물은 아니지만 지역 어른들이라든가 지역 어린이들이 그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는 데 굉장히 활발하게 잘 사용되고 있다고 해. 그래서 원래 건물들이 없었던 자리는 이렇게 대공간, 공용 공간, 홀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원래 있었던 주거 건물들의 방들이 이 책을 볼 수 있는 열람 공간들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신축된 슬라브들이 이제 약간 복도처럼 걸려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각 이 서가존들이랑 열람실들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뭔가 재밌다. 이 노란 건물, 지금 왼쪽 사진에서 노란 건물,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새로 지은 거야? 이거는 도서관 다른 거야? 건물은 아니고 아니야. 노란색은 새로 지은 인면이고 음. 이 왼쪽에 있는 하얀 건물이 잘 보면은 벽돌 위에 페인트야. 아, 그럼. 원래 적벽돌 그냥 다세대 4층짜리 건물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해놓은 것 같아. 이 오른쪽 건물은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맞나? 창문이 좀 이것도 맞나 보다. 특이하다. 이것도 도서관 건물 맞나 보다. 원래 있었던 빌라인가 보다. 건축가가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네덜란드풍 느낌이 좀 든다. 이 노란색 같은 색깔이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주 진입 주차장이랑 이 건물 주 진입 이제 신축되는 파사드들은 이런 느낌으로 다 디자인을 표현시킨 것 같아요. 전체적인 노란 타일면에 그 사각형 스퀘어 창문들이 뚫리는 방식으로 한 것 같고 아마 이 위에 매달린 곳은 아마 뭔가 좀 오디토리움이나 큰 공간일 것 같은데 신축을 해서 그래 보이네. 올렸겠지. 그래서 위에 이제 신축된 브릿지에서 보면 이렇게 옛날 인면들이 쭉 보이는 거고 복도들이 이렇게 다 서가로 쓰이고 있는 거야. 옛날 건물들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큰 공간을 서가로 만들기는 조금 제약이 있었을 것 같아. 사이사이에 복도들에 책꽂이들이 있는 모습으로 많이 만들게 된 것 같고 도면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동이 원래 있었던 건물 사이를 이렇게 슬랍으로 이어서 도서관 하나 건물로 만들어주고 이쪽에는 이제 강당 개념의 대공간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런 프로젝트더라고요. 재밌네. 그러게요. 언제 지어진 거야? 아예 난 전혀 몰랐네, 이 건물은. 이거 한 2017년, 8년 그 정도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 건축 잡지나 포털 사이트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많이 와서 책 보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 도서관은 지어놓으면은 이용을 꽤 많이 하더라고. 예전 같으면은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열람실로 많이 쓰였잖아. 나도 동네 도서관에 열람실 가서 시험 공부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나도 그랬는데. 근데 요새는 어쨌든 공공성이 조금 강화돼서 디자인도 뭐 많이 이렇게 약간 좀 더 개방적이고 오픈된 디자인으로 많이 되면서 오히려 요새는 막 학생들보다는 엄마들이 어린 애들 데리고 와서 놀아주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인식이 개선된 것 같아요. 방금 보니까 수유실도 따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더만. 그런 거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좀 법적으로나 뭐 장애인 편의 증진법 같은 걸로 인해서 이 공공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서 잘 설치가 된 것 같고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였어. 그렇게 지금 이런 기존 건물들을 잘 보존을 시킨 상태에서 도서관이 지어진다는 것은 그 지역 내에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당연한 건데 거기에 좀 이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건물을 하나 띵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존 땅에 있는 거를 잘 활용시킨 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 예전에도 아마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안도 타다오가 오모테산도 힐즈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그 노준카이 아파트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러니까 보존해 놓음으로써 이곳이 옛날부터는 이런 아파트가 있었던 지역입니다를 사람들한테 상기시켜 주니까 그 브랜드 샵들이 많은 곳에 옛날에는 이런 곳이 있었네, 옛날에는 이런 정원이 있었네, 정원의 사이즈가 있었네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기억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또 마을에 살아간다고 했을 때 자기의 기억이 남는다는 그 공간이 되게 난 중요한 거라고 봐. 한국에 갔을 때 그냥 오랜만에 내가 살던 데 가보면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진 걸 보면은 주소는 남아있는데 공간은 다 없어진 게 너무 아쉽더라고. 도서관 같은 데 갔는데 오랜만에 가도 저런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서 뭔가 그 애착심이 생기니까 그 애착심으로부터 도시재생, 오늘 내가 계속 밀고 있는 그 활성화, 활기는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 그런 면에서 약간 이런 재생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퍼블릭한 목적을 위해서 지어지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 소단위의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는 돈이 더 많이 들었을 거야. 오히려 다 밀고 신축한 것보다 더 공사 기간도 많이 들고 사실은 리모델링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예산은 더 적게 책정이 되는데 사실 돈은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들자면 방금 전에 건진이가 얘기한 대로 여기서 살아온 사람들의 추억, 기억, 시간의 연속성 이런 것들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데 사실 여기 보존한 건축물들이 뭐 진짜 유럽에 있는 역사적으로 몇백 년, 몇천 년 된 건물이 아니고서야 외부에서 있던 사람들한테 그게 가치가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런 사업들의 그런 시간의 영속성이라든가 이런 감성적인 가치를 부여하려면 조금은 지역 주민들을 많이 배려한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글로 이제 요즘에 한국의 그 로드맵으로 막 이렇게 구경을 많이 해. 내가 나중에 한국에서 사무실 만들면 어디다 만들지 하면서 이렇게 구경을 많이 하거든. 근데 방금 이렇게 지어진 빨간색의 적벽돌로 지어진 집들이 꽤 많이 보이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약간 지저분한 거 이렇게 다 덜어내고 창문 샤시 같은 거 잘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보면은 그 비율이라든지 그런 배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예쁜 거 그래서 많아. 음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경우에는 진짜 옛날부터 뭐 몇백 년 전부터 뭐 아니면 100년, 150년 전부터 있었던 건물들을 잘 보존해서 지금도 쓰고 있는데 한국은 어찌됐든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개발된 근현대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잘 보존을 하고 이어나간다면 나중에 50년, 100년 뒤에 아, 이런 건물들이 있었구나, 이런 재료를 썼구나, 그런 게 보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우리나라도 트리날레처럼 음, 뭔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만든 사례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 음, 예를 들어 음. 달동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뭐 사실 뭐 그런 데서 해봤자 주거 환경 조금 인테리어로 개선해주고 뭐 보도블럭 교체 사업 같은 거에서 길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젊은 예술가들 투입해서 그래피티 같은 걸로 벽화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한때 몇 군데 뭐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성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주민들이 참여해서 뭐 온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러니까 다들 사진 찍고 다녀서 못 살겠다고 그런 민원들이 하도 많아서 오히려 사업이 무산되고 철거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 거 보면 그게 무슨 차일지도 좀 궁금하긴 해. 약간 내가 느끼는 것은 한국의 경우에는 어쨌든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장치를 많이 만드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런 벽화를 만들어줘서 사람들 거기 와서 사진 찍게 하고 사람들이 어찌됐든 오면은 뭐 사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식당 가서 뭐 순환 지역 효과를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만들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봤을 때 그 벽화가 괜찮을까라는 되게 걱정이 우려스러운 거지. 아까 이야기한 세토우치의 경우에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삶을 엄청나게 존중을 해주거든. 그 안에서 진짜 버려진 곳,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곳을 활용해서 건축가와 아티스트들이 있고, 실제로 테지마에 갔을 때 아까 외노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전거 타고 이동했다고 했잖아. 그 이유가 그 섬 안에 버스가 한 대밖에 없어. 아, 버스 아니고 택시가 한 대밖에 없고, 버스도 진짜 30분에 한 대?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버스도 많이 배치를 하고 택시도 한 10대로 늘려도 되는 거잖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냥 여기에는 예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원래 여기는 이런 활동으로 이런 간격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했으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게 싫으시면 자전거 타시고요. 이런 거거든. 모든 섬들이 다 그래.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하노버는 전쟁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이 부러져 갖고 이제 새로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된 거고, 베를린이 약간 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생이랑 뭐 아티스트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벽화도 엄청 많이 그려져 있고, 근데 이게 참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를린에서는 막, 베를린이나 뭐 오늘도 이제 옆집에서 막 이렇게 드릴질하고 막 그런데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시끄럽고, 그러니까 일본은 되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문화여서 굉장히 조심하고, 뭐 니네가 와서 불편하고 싶으면 불편하게 오던지 말던지, 우리는 일단 해놓고, 우리는 주민들의 그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딱히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약간 뭔가 이렇게 더럽고, 막 도시도 더럽고, 그리고 술도 많이 먹고, 밤문화도 베를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막 엄청 시끄럽고, 젠트리피케이션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약간 감내하는 느낌? 음. 민원을 넣는다고 해도 오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불친절해서 그런가? 뭐,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걸 다 감수하고 사는 느낌이에요. 내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저런 것 같아. 똑똑하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적은 돈으로 효과도 많이 봐야 되고 손해도 안 봐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그 아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는 맞아요. 현상이잖아. 일본도 일어나.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 막 일어나. 그래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된 집 우동집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 30년 된 라멘집은 그 자리를 그 허름한 건물로 지킨다는 거. 그리고 거기를 계속 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자주 가는 돈가스 집이 하나 있는데 엄청 허름해. 근데 일주일에 4번밖에 안 열고 여는 시간은 하루에 6시간밖에 안 돼. 점심 3시간, 저녁 3시간. 그러면 남들이 다 그러지. 그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 심지어 여기가 도쿄에서 3등 하는 돈가스 집이거든. 할아버지가 그냥 자기 일상에 맡겨서 그냥 재밌게 하는 거야, 재미로. 한국이었으면은 점포집 더 늘리고 제작 키우고 여기 뭐 광고 띄우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막 벌려고 하겠지. 하지만 일본은 약간 그런 게 그렇게 많진 않아. 물론 젠트리피케이션처럼 활성화시키고 사업적으로 더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이 지켜진다는 게 나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외노자가 이야기한 그 감내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그 임대가 그 월세가 올라가고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그냥 감내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좀 지켜나가는 것 같아. 나는 한국도 이런 문화가 조금 더 발생해야 그 도시 속의 마을이 갖고 있는 특성이 생기고 거기서 좀 건축가들이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어떤 장소에 대한 아니면 건물에 대한 주인 의식이 있을 때 난 건물을 고친다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단순히 사업성을 위해서 우리 가게 예쁘게 만들어야지. 그럴 때도 돈을 써서 카페를 만들지.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 내가 한 10년, 20년 열심히 할 거야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쓴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셋집에는 돈을 안 써도 자기 집 사면 그때 돈을 투자하잖아. 그게 실리적으로 맞는 거니까.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건축적인 시장이 좀 한국이 좁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근데 젠트리피케이션도 저 하노버에서도 일어나거든요. 근데도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임대료를 그렇게 높일 수가 없고 계약을 2년만 해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제도적 기반이 잘 돼 있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데도 한국만큼 그렇게 막 급진적으로 막 모두가 다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집을 이제 아까 이제 자기 집이라고 느껴야지 뭐 공간을 고쳐 쓰고 아낀다고 했는데 여기는 월세를 살 때도 자기가 해야 돼요. 그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덜해서 그 이끼 뭐라 하지 그 몰탈에 막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꼭 한 번씩 자기가 다 청소해야 되고 창문 청소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법으로 다 명시가 있어서 강제성을 좀 띄어갖고 그래서 아끼는 것 같아요. 일본은 그냥 비싸.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나갈 때 청소비가 엄청 비싸. 여기도. 아예 쓸 때 진짜 아껴서 쓰지. 50만 원 여기도 그거 잘못해서 기술자 한번 부르면 확 나가니까 쓸 때 깨끗이 쓰면 그치. 이제 돈 아끼니까. 예. 웬만한 거는 본인이들 하겠네. 자기 집, 자기 가게 관리를 본인들이 하겠네. 작은 것들은. 지금 저희가 바닥이 한국형 장판이고 여기 새 들어 사는 집인데도 이제 남자친구가 바닥을 바꾸고 싶다고 해갖고 바닥을 깔 건데 그거를 남자친구가 깔 거예요. 그럼 그건 나갈 때는 그냥 그대로 놓고 나가는 거야? 자기가 그거는 이제 소유한 것도. 그대로 놓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오래 살 거니까 여기가 쇠가 싸갖고 다 이렇게 만들어서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렇구만. 이렇게 잘 다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제도만 있어도 여기 월세가 확 뛰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라든가 여기 오래 살 거라는 확신만 있어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독일은 뭐 대부분 임대라며 집 소유보다는 젊은 사람들은 특히 어쨌든 나는 오래 뭐 돈 벌어서 내 집 사기 전까지 뭐 10년이든 뭐 15년이든 이런 임대집에서 살 거라고 확신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투자를 하겠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대료도 확확 올릴 수도 있고 아직까지 뭐 제도가 많이 다르서 뭐 2년 동안은 안 되고 뭐 몇 년 동안은 안 되고 몇 %까지밖에 못 올려 이런 게 생기긴 했지만 임대료 때문에 주거 환경을 바꿔야 되는 환경도 많이 생기고
또 결과적으로는 또 젊은 나이에 빨리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다들 목적이다 보니까 당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나한테 맞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무슨 맞아요. 얘기하다가 또 주거 그러니까 얘기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 맞- 이야기하다가 결국 주거로 도시재생도 왔네.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하다가 온 것 같은데 거기가 어떠한 도시재생 사업에 뭐 정부의 노력이든 건축가의 노력이든 해서 뭔가 조금 이제 조짐이 보이면 주변 이제 땅값이라던가 그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간 거를 그냥 거기 원주민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환경이 좋아진 거에 만족하면서 살면 괜찮은데 그걸 또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그거를 또 더 올라간 값에 팔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거기는 또 이제 그냥 유명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 처음에 목적이 유명무실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이 도시재생이 뚜렷한 효과를 못 거두고 계속 그냥 실패 아닌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 거주 공간, 내 사업 공간에 대한 그 애착 같은 것도 단순히 그 금전적 가치 말고 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축가의 역할이 미미한 대신 참여자들,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의 역할이 오히려 큰 게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결론을 지었잖아.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의 약간 전체적인 소감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해도 난 될 것 같은데.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도시재생의 2부로서 오늘은 좀 사업적인 부분을 다뤘다면 다음 시간에 좀 재료라든지 테크니컬한 부분을 좀 한번 다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지겠네요. 자료수사. 어렵다, 진짜. 어려운데 막막하다. 한번 해보고 찾아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다시 되는 한번 데까지. 모여보자고.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모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쟁이 젠비 아빠. 외노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